네, 서울 양천구 목동 빗물 배수 시설 공사 현장 수몰지에서 실종됐던 2명이 끝내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폭우 속에서 무리하게 작업을 강행했다는 점에서 인재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한편 마약 투약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진입을 막은 서울 강남 지역 클럽 직원들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오늘 관련 내용을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목동 빗물 배수 시설 공사장에서 결국 수몰지에서 2명이 추가로 시신이 발견이 됐습니다. 일단 인재라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여러 의문점들이 있겠지만 가장 큰 의문은 왜 비가 오는 상황에서 작업을 지속을 했는지 이 부분일 텐데 좀 간략하게 사건 개요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네, 또다시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 바로 어제였죠. 굉장히 큰 비가 내리는 상황이었는데 이 배수 시설은 이제 6월 30일에 준공이 돼서 이제 올 말에 이제 새롭게 가동될 예정이었던 배수 시설에 점검하러 내려갔던 협력업체 직원분들 2분이 계셨고 그 사람들을 나오라고 무전을 하려고 했지만은 무전이 닿지 않아서 또 데리고 간 시공사 직원이 있었습니다. 예. 시간대별로 보면은 7시 10분경에 이 구모 씨와 그리고 미얀마 국적의 직원 2분이 내려가셨고 그 다음에 7시 30분경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처음에는 사실 공방이 있긴 했지만은 이 시설을 운영하고 수문을 개폐하는 걸 관할하는 곳은 양천구 쪽인데요. 양천구 담당 공무원이 시공사 쪽에 연락을 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수문이 열릴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됐고, 그리고 시공사의 직원이 내려가서 찾으러 간 사이에 수문이 열리면서 거기 물이 휩쓸려 들어가면서 결국은 처음에는 이제 협력업체 직원 구모 씨가 이제 구조가 됐었는데 구조가 돼서 이제 심폐소생술을 했지만 바로 사망하셨고요. 그리고 2분이 실종이 됐다가 2분 다 이제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된 그런 사고입니다. 예, 당연히 이제 의문이 가는 부분은 이날 오전에 하루 종일 굉장히 큰 비가 내릴 거라는 건 사실 우리 서울 시민 전체가 다 알고 있었던 예보된 내용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 비가 내리면 가장 위험할 수 있고 사망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특히 2013년도에 한번 사망사고가 발생을 했었죠. 그런 곳에서 다시 이런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안타깝고 또 인재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사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보도에 따르면요, 서울시는 현장과 연결된 한 라인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네. 그럼에도 이제 호우주의보 발령 소식부터 사고 직후의 대응까지 전혀 작동을 안 했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 서울시 책임을 좀 물을 수 있게 되는 건지도 궁금한데요. 네, 이제 조사가 막 시작되는 과정에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그 지자체 쪽에서 주장하는 것과 시공사 쪽의 주장이 조금 다릅니다. 좀 이게 굉장히 좀 비극적인 상황이었던 게 이 해당되는 배수 시설은 이제 물 유입량이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은 그 인계점 이상을 도달하면 수문이 자동으로 열리게 돼서 해당되는 물이 안양천으로 빠져 나가는 그런 시설이었습니다. 수문이 열리면은 막대한 물이 쏟아져 들어가기 때문에 당연히 사망 사고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지금 그 현대건설 쪽에서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당시에 이제 문이 열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상황실에 가가지고 문을 강제로 닫으려고 했지만 상황실 비밀번호를 알지 못하고 양천구만 알고 있었다. 우리는 몰랐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양천구 쪽에서는 다 알고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충분히 현대건설 쪽에서 또 조치가 가능했다는 식으로 서로 책임 공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다음에 가야 할 상황은 아니었죠. 갑자기 마른 하늘에서 호우주의보가 7시 30분에 내린 게 아니라 이미 많은 비가 예상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조금 더 사전적인 정치가 있지 않았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이제 무전이 닿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이제 가장 위험한 지역으로 내려가는 직원들과 이제 현장 그 관리하는 주체 사이에서 연락 채널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었다는 점도 굉장히 큰 문제점이 있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사실 그 부분이 제일 궁금했었는데 이제 수문 개방에 대해서 알릴 길이 없었다고 이제 분석이 됐는데 그렇다면 원래도 작업을 그런 식으로 했는지 따로 정확하게 좀 이런 상황에 대비한 매뉴얼이 없었던 겁니까? 일단은 그렇게 확인이 됩니다. 지금 그 안에 그 소위 말하는 생존 공간을 마련할 수 있거나 구조 장비를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조치들은 전혀 되어 있지 않았던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지금 왜 내려갔는지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이제 이 호우 때문에 내려갔던 건 아니고 일상적인 점검이라고 루틴한 점검이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일상적인 점검을 하더라도 당시 기상 상황을 충분히 예견을 해가지고 했던 것들이 맞고요. 만약에 이제 그쪽까지 내려가가지고 무전이 안 된다는 점은 사실 그 이전에도 알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은 무전도 연락도 되지 않는 곳에 가서 사람이 인편으로 가서만 연락할 수 있는 곳이라면 더욱이 이렇게 큰 호우가 예방됐을 경우에는 사전에 예방 조치가 있어야 하지 않았을까라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일단 전담 수사팀이 꾸려졌고 이제 책임 여부를 밝혀봐야 될 텐데
아까 잠깐 말씀해 주셨던 그 타임라인을 좀 저희가 얘기를 해보면 네. 이제 양천구가 31분에 시운전 업체 수문 개방 예정을 통보했고 네. 38분에 이제 현대건설에 통보를 했고 43분에 이제 현대건설에서 현장 내 상황을 전한 것으로 이제 조사가 됐는데 네. 그래서 이제 직원 한 명이 50분에 작업자들을 대피시키러 내려간 거거든요. 네. 이 과정을 이렇게 봤을 때 전파 시점이라든지 아니면 좀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매뉴얼대로 좀 지켜진 부분이 있습니까? 일단은 지금 매뉴얼이 언론이나 공개된 내용은 전혀 없기 때문에 예. 저희가 알 수는 없지만은 이 당시로는 1분, 2분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각 전달 주체마다 말씀하신 한라인이라는 게 일단 보도 내용에 따르면은 바로 연락할 수 있는 단체 카톡박 같은 거라고 예.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좀 그런 식으로 단계별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다이렉트하게 그 정보가 공유될 수 있었으면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추가로 이제 내려간 시점이 50분이라고 했는데 이게 시운전 당시에는 인계점에 도달해가지고 문이 열려서 방류되는 시점까지가 약 26분 정도가 소요됐다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 현대건설 직원인 안모 씨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그 안에 40몇 분이 걸린다고 생각을 해서 충분히 그 안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해서 갔는데 실제로는 약 26분 만에 수문이 개방돼서 예. 나타났다는 점에서 위험성에 대한 평가 부분도 내부적으로 좀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당시에 대한 상황 조사가 앞으로 이루어질 텐데 일단 저희가 이야기를 해본 정황상 네. 충분히 좀 사전에 네. 막을 수 있었던 사고였을 것 같아서 더 네.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는데요. 이제 책임자 처벌에 대한 부분을 좀 여쭤보고 싶은데 어떤 혐의를 좀 적용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네. 이런 경우에 이제 제일 대표적으로 적용되는 경우가 업무상 과실치사라는 것입니다. 예. 업무상 주의 의무를 위반해서 사람을 그 과실로 인해서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고요. 가장 대표적이고 또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비극적인 기억 중에 하나가 예. 성수대교 붕괴 사고 갔을 때 이제 현장 감리자라든지 그 설계의 시공을 승인해준 사람들이 처벌받지 않았습니까? 이 경우에도 일단 1차적으로는 이 해당하는 현장의 이제 현장 소장 그리고 안전관리 책임자에게 책임을 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당시 이제 수문을 운영하는 주체 그리고 이것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누구에 있었는지 지금 현대건설 측과 양천구 쪽에서 서로 의견이 대립되고 있는데요. 예. 그 내용에 따라서 만약에 업무상 주의 의무를 기울여서 수문을 막을 수 있었다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안 했다면은 그로 인해서 사망의 결과가 발생했다면 그 주체 그것이 공무원이든 시공사든 거기 또한 이제 업무상 과실치사의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예. 이제 조사를 통해서 책임 여부를 가리고 처벌을 해야 될 텐데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이게 똑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 좀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 사실 6년 전에 이제 노량진 수몰 사고가 굉장히 비슷한 점이 많았고 그때도 네. 이제 현장에서의 전파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네, 발생했던 문제였는데 맞습니다. 재발 방지 대책은 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굉장히 안타까운 게 저희가 2013년이면은 사실 그렇게 오래되지 않지 않았습니까? 예. 당시 서울시에서 무려 7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을 했고요. 어느 곳보다도 이 배수조 관련된 공사 현장은 가장 위험한 곳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일단은 사고가 발생하면 구조의 가능성도 굉장히 낮아지는 곳이고요. 예. 물론 이제 당시에 구체적으로 발생했던 거는 이번에는 자동 수문이 개폐된 거라면은 당시에는 차단막을 제대로 조치를 하지 않아가지고 차단막이 무너지면서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좀 차이는 있지만은 이제 이런 사고들이 어느 경우에 발생하고 왜 발생하는지에 대한 매뉴얼을 정확하게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예. 지금 저희들이 안타까운 거는 보통 어떤 사고가 발생하면 누가 잘못했는지 처벌을 어떻게 할 것인지 주로 이야기를 나옵니다. 더 중요한 거는 이 사고를 통해 가지고 어떤 사람들이 나쁘니 그 사람들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원인이 무엇인지를 꼼꼼히 타져가지고 매뉴얼들을 계속 업데이트를 하는 거죠. 예. 그리고 그 매뉴얼들을 숙지하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자, 저희 다음 이슈입니다. 이번에는 강남 클럽에서 발생한 일인데요. 경찰이 마약 신고를 받고 출동을 했지만 강남 클럽 직원들이 경찰을 막아섰다 이런 내용인데요. 먼저 사건 개요를 간단하게 정리해 볼까요? 네, 일단은 경찰에 먼저 신고가 접수됐다고 합니다. 그 클럽 내에서 마약 복용을 하는 것들이 확인이 됐다는 신고가 접수가 됐고 예. 파출소에 경찰관 2명이 출동을 해가지고 현장을 예. 확인하려고 하는데 현장을 확인하려고 하는데 클럽 직원들이 내부적으로 확실한 신고인지를 확인해보고 들어와라 못 들어온다라고 막아섰고 심지어는 이제 직원들이 몰려와가지고 몸싸움까지 벌어졌다라는 이야기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파출소 출동한 경찰관들이 이제 경찰서에 이제 지원 요청을 해서 강력계 형사 10명이 들어온 다음에야 현장을 확인했다라는 내용인데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걸 가볍게 보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굉장히 충격적인 게 클럽이 치해법
공권 지역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예. 우리나라 공권력이 미치지 않는 곳이 아닌데 공권력을 굉장히 우습게 한 것이죠. 심지어 이제 경찰관들을 단순히 막아선 것뿐만 아니라 밀치기까지 했다라고 하는데 지금 안 그래도 이제 지난 6개월 동안 계속 드러난 클럽에서의 여러 가지 범죄들, 경찰과의 유착 의혹들이 있는 상황에서 이제 클럽 관계자들이 사실상 공권력을 배제하는 행동을 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강한 처벌이 필요한 사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경우는 이제 공무집행 방해가 성립이 되겠죠? 네, 공무집행 방해가 있고요. 그리고 다중이 위력을 발휘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에는 특수공무집행 방해죄로 더 가중 처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지금 특수공무집행 방해로 이미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나와 있고요. 구속영장도 신청을 했지만 이제 예.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이 된 것으로 일단 보도에는 나오고 있습니다. 예, 말씀해주신 것처럼 저희가 강남 클럽과 관련된 보도 정말 몇 개월 동안 지속해 왔는데 글쎄요, 당시에 폐업을 했던 클럽 중에 일부는 그야말로 이제 간판만 바꿔달고 다시 영업을 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좀 가능한 일인가요? 네, 원래 식품위생법상으로는 영업 정지 처분이나 취소 처분이 내려지면은 양수인이 그 영업을 양수하더라도 다시 그것이 승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년 이내에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많은 편법을 동원을 하고 있는 거죠. 즉 폐업을 해서 그 폐업하는 업체, 그 영업 정지가 된 업체를 양수하는 것이 아니라 예. 외견상으로는 폐업해서 없어지는 것으로 하고 장소만 이제 새로운 임차인이 하는 것처럼 하지만 사실상 이 사람은 차명으로 운영하는 경우들이 있고요. 반대로 장소만 옮겨가지고 또 다른 사람을 내세워서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예 이제 이런 유흥업소나 클럽 같은 경우에는 운영 주체 자체를 처음부터 이제 진짜 운영 주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차명으로 해가지고 이거를 예. 피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뭐 최근에는 이제 그 몽키 뮤지엄 네. 자리에서 이제 폐업했던 그 자리에서 똑같이 운영했던 새로운 업체가 똑같이 또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안도 있었죠. 예.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클럽 관련된 일들에 대해서 왜 이렇게 국민들이 분노하는가? 의 부분을 보면 바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뭐 유흥을 즐기거나 그 범죄를 하는 것 자체도 문제지만은 우리의 공권력과 공권력이 통한 모든 제도를 사실상 비웃는 것 같은 행태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엄정한 법적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법적 좀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이제 마지막 오늘 주제인데요. 네. 최근에 이제 리얼돌 수입 합법화 논란이 굉장히 뜨거운데 네. 뭐 시청자분들이 아직 리얼돌이라는 개념을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서 네. 간단하게 좀 리얼돌이 어떤 것인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고 네. 이게 왜 논란이 됐는지 한번 짚어주시죠. 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요즘에 내려지는 대법원 판결들에 대해 가지고 많은 논란들이 좀 이루어지고 있죠. 예.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분석이 있는데 좀 자유주의적인 태도로 바뀌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법으로 어느 것을 규제하는지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 태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고 개인의 자유에 대한 국가적 공동체적 개입을 최소화하는 그런 사상이 있고요. 예. 반대로 이제 공동체주의적 입장에서 공동체의 선에 방해가 되거나 위험이 된 경우에는 좀 더 강한 제재를 들어가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이 리얼돌 관련돼 가지고는 사실 이 리얼돌 표현은 조금 적합하지 않은 게요. 이제 그 제가 알기로는 관련돼서 조사해 보니까 뭐 이제 회사의 어떤 상표 이름이라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여성의 실제 모습과 그대로 유사하게 만들어 가지고 한 이제 성적인 기구로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었는데요. 해당되는 거에서 이제 관세청에서 이제 수입을 허락하지 않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게 됐고 결국 1심에서는 관세청이 승소를 했지만 2심 그리고 대법원에서는 이제 관련된 내용들을 관세청이 처분을 취소하는 위법하다고 취소하는 내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해당되는 부분의 은밀한 사적인 영역에 대해서 국가가 그렇게까지 개입을 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대법원은 그렇게까지 개입할 필요성이 낮다라고 봐가지고 수입을 허용한 것인데요. 예. 문제는 이제 이것이 과연 단순하게 어떤 성적인 부분에 대한 국가의 개입의 문제만이 아니라 또 대부분이 이제 여성을 상품화하고 여성을 성적 대상화하는 물건이라는 점에서 많은 논란이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지금 개인의 뭐 사생활일 수도 있고 인간의 뭐 존엄성을 훼손하는 네. 뭐 여러 가지 뭐 시각들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걸 좀 여쭤보고 싶었던 게 실제 인물이나 연예인, 뭐 유명인을 대상으로 만들 수도 있다라는 네. 보도가 좀 있더라고요. 네. 만약에 본인의 허락이 없이 이런 것들을 만들게 된다면 이거 충분히 처벌이 가능한 부분인지 궁금한데요. 네, 지금 문제가 바로 큰 문제가 거기에 있습니다. 예. 지금 형제 규정상으로는 해당되는 내용에 형사처벌할 수 있는 규정은 원래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예를 들어서 음화 제조
음압 판매라는 형법 규정이 있거든요. 예. 음란한 물건들을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하는 것을 처벌할 수가 있는데 지금 리얼돌에 관해서는 이제 그렇게 적용이 안 될 것으로 일단은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제 국내에서 이런 것을 제조해가지고 판매했던 업자들도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도 뭐 이걸 수입하느냐 마느냐는 일도 양단의 어떤 논쟁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가령 이제 불가피하게 사적 영역을 존중해서 수입을 하더라도 사실 그런 경우에는 굉장히 큰 충격적인 일들이 그 충격을 받을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뭐 소위 말하는 소아성애라든지 굉장히 부적절하고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반하는 그런 제품들도 만들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것을 원칙적으로 완전히 금지해놨다 보니까 이제 관련된 규정들도 없었는데 이 부분도 조금 더 법령 규정을 개정을 해가지고 해당되는 내용들을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의 처벌은 불가능하지만 안전 조치를 만들 수는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리고 민사적인 배상 책임은 질 수는 있습니다. 가령 이제 뭐 자기가 그렇게 만들어서 보관한 사람들이 우리 알지 못하겠지만은 예. 그렇게 누군가 타인이 내 모습을 그대로 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만약 전시를 해놨다 이런 경우에는 그 당연히 정신적인 손해배상을 청구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근데 이런 논란이 지금 무제한적인, 그러니까 규정이 그동안은 완전히 금지된 것으로 전제돼서 규정이 없던 부분에서 더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 새로운 규정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세 가지 이슈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